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외동딸이에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쩌다 보니 엄마랑 저랑 둘이 살게 된 거죠. 갑자기 아빠를 잃고 생활정천에 뛰어든 엄마는 늘 기운이 없으셨어요. 저는 좀 씩씩하고 드세 보이는 애로 자랐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동네 애들끼리 싸움이 붙으면 다른 형제자매가 있는 애들은 서로 편도 들어주고 그러는데 저만 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씩씩하게 이기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실은 동생이나 언니, 오빠가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돌아보니 꽤 외로웠던 것 같아요. 엄마는 늘 기력이 없으셔서 일하고 돌아오시면 잠만 주무셨거든요. 엄마가 얼마나 고된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고향을 벗어나 서울로 올라갔어요. 하루라도 빨리 엄마의 짐을 좀 덜어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서울로 와서 중소기업에 들어갔는데 격리직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 서울에 와서는 몇 날 며칠을 울었어요. 대차게 상경은 했는데 낯선 서울에 있는 단칸방에서 잠들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꾹 참고 버텼더니 점점 서울 생활에 익숙해지더라고요. 직장에서도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나니 서울살이가 한결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적응하고 나니 점차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도 보이기 시작했죠. 이거 드실래요? 또요? 지난번에도 주셨잖아요. 거래처 젊은 남자 사장이었는데 만날 때마다 작은 먹거리를 선물로 계속 주더라고요. 아, 저도 받은 건데 2개 받아서요. 혼자 살지 않으세요? 남동생이랑 둘이 살아요. 혼자 사는 거나 다름없겠네요. 그럼 쟁여놨다가 먹으면 되죠. 우리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은 늘 먹는 게 부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눠 먹어야죠. 같이 부실한 사람들끼리. 참 인심이 넉넉한 사람이다 싶었고 받은 거라고는 해도 어쨌든 자기 걸 나눠준 거잖아요.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엄마가 보내준 김치를 좀 나눠줬어요. 별건 아니고 우리 엄마 김치인데. 와, 김치요? 김치 뚝 떨어졌었는데. 진짜 잘 먹을게요. 제 생각보다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지방에 본가가 있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었거든요. 너무 좋아하길래 다음에도 엄마가 보내준 반찬을 나눠줬죠. 그랬더니 입이 귀에 걸려서는 비싼 과일 바구니를 사다 주질 않나 점점 선물이 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선물을 거절했어요. 이것도 받은 거예요? 에? 아, 그건 아니고. 그럼 안 받을래요. 뭐하러 이런 데 돈을 써요. 전에 드린 것도 다 제가 사서 드린 건데요. 네? 안 그러면 안 받으실 것 같아서요. 아니, 그럼 나 때문에 계속 돈을 썼다는 거예요? 뭐하러 그래요? 좋아하니까요. 제가 너무 놀라서 멍하니 보고 있으니까 그 남자가 저한테 선물을 쥐어주더니 그러더라고요. 이거 안 받으실 거면 전에 받은 것도 받지 말았어야죠. 받아주세요. 긴장한 건지 아무 소리나 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러더니 도망치듯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처음엔 이게 뭔가 싶었는데 그간 주고받은 게 꽤 많았더라고요. 집안 곳곳에 그 남자가 준 것들이 없는 데가 없었어요. 이러느니 그냥 살림을 합치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요. 저는 그 남자가 준 것들을 물끄러미 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예요? 저녁 먹으려고요. 왜 이렇게 늦게 먹어요? 아, 네? 그게 일이 좀 늦게 끝났어요. 나도 밥 안 먹었는데. 그래요? 그럼 밥 먹을래요? 우리 집에 엄마가 준 반찬이 좀 많긴 한데. 가도 돼요? 처음으로 자취방에 남자를 들인 날이었죠. 물론 진짜 밥 먹고 나가서 아이스크림 먹으며 동네 산책하고 그랬어요. 그 남자도 참 순박한 남자여서 밥 차려주니 설거지도 깨끗이 해놓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해서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죠.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하나였어요. 남편은 동생과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연애를 하고 보니 정말 성실하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동생이랑 사업을 한다는 것도 배포가 커 보였고 성실하니 같이 먹고 사는 데에는 지장이 없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던 중에 청혼을 받았어요.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그래,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그렇게 대답했더니 남편이 섭섭해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전우도 아니고 잘 살아보자니. 어? 아무튼 승낙이잖아. 그건 알겠는데 갑자기 김이 팍 세네. 솔직히 제가 낭만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서울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 악물고 살기만 했지. 서울에서 남자를 만나 결혼할 거라곤 꿈도 못 꿨으니까요. 처음으로 시부모님을 뵈러 간 날이 생각나요. 갔는데 멀리서부터 똥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저에게 둘러댔어요. 우리 돼지는 깨끗하게 잘 씻기는데 비료 냄새야. 그러니까. 저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나도 시골 출신이야. 설마 모를까봐? 아, 맞다. 그렇지. 시부모님도 참 좋은 분들이었어요. 시골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하는 분들이었는데 제가 온다고 돼지 한 마리를 잡으셨더라고요. 어머니, 왜 저 때문에 돼지까지 잡으세요? 잘 키워서 파셔야죠. 집에 큰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돼지 한 마리를 못 잡겠어? 그래도 앞으로는 잡지 마세요. 차라리 제가 삼겹살 사올게요. 뭐하러 네 돈을 써? 그리고 돼지 농장하는 시댁에 오면서 뭔 삼겹살을 사와? 사람들이 욕해. 시어머님을 뵀는데 꼭 저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라도 돈 쓰는 거 싫어하는 모습부터 내 식구 챙기는 데에는 아까운 게 없는 모습도 꼭 저더라고요. 처음으로 같이 식사하며 상견례 날짜를 상의하는데 시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시골에 혼자 계신다고 하지 않았니? 네, 혼자 저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지금은 제가 돈 버니까 전보다는 여유가 있으신가 봐요. 네가 엄마 마음을 몰라서 그래. 이제 너 결혼한다고 하니 마음이 또 바쁘실 거야. 저 엄마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된다고 했는데요. 아, 엄마가 어떻게 그래? 더더구나 힘들게 살아서 더 해준 게 없다고 생각하실 텐데. 진짜 안 해줘도 되는데. 남편이랑 둘이 가진 거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도 없는 형편에 뭐라도 더 해주시고 싶을 거 아니야. 차라리 너희들이 모시고 사는 건 어떠니? 시어머니의 생각지도 못한 제안에 화들짝 놀랐어요. 저희 친정엄마를요? 나도 우리 엄마가 혼자였거든. 엄마 혼자 놓고 시집가는데 마음 같아선 모시고는 못 살아도 곁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그러다 나 시집가고 얼마 안 가서 돌아가셨거든.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사무쳐. 시어머니의 말씀에 제 속이 얼마나 좁았는지를 깨달았어요. 저 혼자 있는 엄마가 안쓰럽다고만 생각했지 친정엄마를 모시고 산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도 시어머니의 생각에 동의한다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이 얘기를 들은 엄마는 손사래까지 쳐가며 싫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사위랑 한 집에 사는 게 뭐가 편하겠니? 눈치만 보이지. 남편도 엄마를 설득해봤지만 엄마는 완고하셨어요. 혼자서도 건강하게 잘 지낼 테니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함께 사업하던 도련님도 장가를 갔어요. 동서는 정말 유순하고 마음이 착해서 마치 저에게 없었던 여동생이 생긴 것처럼 좋은 사람이었어요. 특히 남편과 시동생은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 우리도 만나서 할 얘기가 많았고 또 남편들이 바쁘면 자연스레 둘이 만나 밥도 먹고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됐죠. 나는 어릴 때부터 형제자매가 있는 애들이 그렇게 부러웠다? 근데 동서를 만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만 같아. 저도 형님이 친언니 같아요. 더더구나
우리는 가족으로 묶인 거니까 친자매나 다름없죠? 참 희한하다 싶었어요. 남편을 만나고도 채워지지 않던 마음의 여백이 꽉 채워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동서들이랑 갈등도 많던데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명절에 시댁에 가도 시어머니께서 워낙 좋은 분이어서 음식도 미리 다 해두셨거든요. 우리 동서지간은 오히려 내가 하겠다, 내가 더 하겠다고 해서 결국 시어머니께 등짝을 얻어맞기도 했어요. 니들 다 그만해. 명절에 쉬러 왔지 일하러 왔어? 둘 다 나가. 내 아들놈들 시킬 테니까. 우리 남편이랑 시동생은 사업해서 피곤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잠만 잤거든요. 그런 두 남자를 두들겨 깨우는 건 시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결혼을 비슷한 시기에 했다 보니 저랑 동서는 임신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눴어요. 남편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며 일을 관뒀더니 인생 처음으로 일 안 하고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임신은 좀 천천히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동서는 임신을 서둘러서 하고 싶어 했죠. 형님, 저 유산됐어요. 처음 동서가 유산 소식을 전해왔을 때 심장이 다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동서가 저를 보자마자 울더라고요. 시동생은 일이 바빠서 바로 못 온다고 해서 일단 제가 데리고 집으로 와서 미역국을 끓여 먹였죠. 그러나 동서는 미역국을 한 입도 삼키질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유산이 되자 나중에는 호탕한 척 웃기까지 하더라고요. 형님, 저 괜찮아요. 이런 게 한두 번도 아니고 또 시도하면 되죠. 그러나 동서는 누가 봐도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동서, 살이 너무 빠진 것 같은데? 살 빼야 임신이 잘 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뺐단 말이야? 그래도 그러면 안 돼. 벌써 유산만 여러 번이잖아. 유산도 출산이랑 똑같이 힘든 거라던데. 똑같이 힘들 거면 출산을 하면 좋았을 텐데. 동서는 괜찮은 척 태어난 척 하다가도 순식간에 우울해지기를 반복했고 저는 보다 못해 시동생을 설득하기도 했어요. 서방님, 동서 좀 말려요. 저러다 사람 잡겠어요. 동서 몸 허약해지신 거 아시죠? 제가 보약이라도 해먹이려고 했는데 행여나 임신 안 될까봐 싫다고 하더라고요. 영수님, 저는 애 안 급해요. 저 사람이 욕심을 못 버려서 그렇지. 그럼 보약이라도 먹이게 설득 좀 해줘요. 절대 안 먹을걸요? 행여나 애 생겼을까봐 커피도 안 먹는 사람이에요. 동서는 나날이 허약해져서 뼈가 보일 정도로 마르기까지 했어요. 저는 동서에게 몸에도 좋고 임신에도 좋다는 보양식도 해먹이고 최대한으로 동서의 몸을 회복시키려고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동서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나고 만 거죠. 동서의 장례식장에서 저는 동서의 가족보다 시동생보다 더 목 놓아 울었던 것 같아요. 세상이 끝난 것처럼 아팠고 그토록 원했던 자기 자식 하나 못 낳고 요절한 동서가 가여워서 울었습니다. 동서를 잃은 건 저에게 친자매를 잃은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우니까 누군가는 제가 동서의 친언니냐고 묻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우느라 그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뒤늦게 시골에서 상경하신 시어머니가 통곡하며 들어오시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시어머니는 마찬가지로 통곡 중이던 저를 붙들고 우셨어요. 둘이서 한참을 울다 보니 시어머니가 거의 혼절 직전이더라고요. 어머니, 그러지 말고 방에 들어가서 좀 쉬세요. 싫다. 나도 네 옆에 있을 거야. 저는 시아버지께 부탁해 시어머니를 방에 들어가시게 했어요. 그리고 저도 정신을 좀 차리고 문상객을 안내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시부모님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식사를 가져다 드려야 하나 싶어 방 근처에 갔을 때였어요. 안에서 시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디 가려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기에
방문을 살짝 열었을 때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이 들려서 저는 문고리를 잡은 채 멈춰 있었어요. 병으로 세상을 떠난 친자매 갔던 동서의 장례식장에서 통곡하다가 듣기엔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첫째는 확실하게 처리해야 해. 장례식 골방에서 속닥거리는 시부모님의 대화를 엿드는 순간 저는 상복을 벗고 맨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형수님, 어디 가세요? 여보! 뒤에서 남편과 시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집으로 갔어요. 온 집안을 뒤지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나더라고요. 확인해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일단 문을 열었어요. 예, 너 혹시 내가 하는 소리 들었니? 네. 그래서 상복 집어던지고 집으로 온 거야? 네. 내 말 좀 더 들어봐. 정확히 듣고 해. 들을 얘기가 뭐가 더 있어요? 당연히 더 있지. 됐고요. 저 일단 찾을 거예요. 알았어. 그럼 나도 같이 찾자. 찾고 나서 얘기하자. 결국 시어머니까지 손을 보태 우리는 집안을 싹 다 뒤졌고 결국엔 원하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진짜 기가 차서. 세상에 이렇게 많이. 이 정도일 줄은 모르셨어요? 당연히 몰랐지. 내가 미안하다.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 둘이 소곤거리는 걸 들었어. 어디서요? 장례식장 뒤편에서. 네? 실은 장례식장에 훨씬 더 일찍 도착했는데 들어가다가 애들 둘이 말하는 걸 듣게 된 거야. 둘이서 담배를 피우면서 속닥거리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 나한테도 보험 권유를 한 적이 있었거든. 우리가 집안에서 찾은 것은 남편이 제 이름으로 든 수십 개의 생명보험 증서였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죠? 그럼 혹시 서방님이 동서를... 아니야, 그건 아니었어. 나랑 네 시아버지랑 그거 알아보러 다녀오느라 조금 늦은 거야. 확실해요? 그 남자들을 어떻게 믿어요? 확인했어. 네 동서 사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맞아. 그럼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된 거죠? 아무래도 둘째가 자기 와이프가 병약해지기 시작하니까 미리 드러났던 것 같아. 그렇다면 동서가 잘못되기를 바랐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남편이 그럴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나라고 내 아들들이 이럴 줄을 꿈이나 알았겠니. 심지어 얼마 전에는 우리 집으로 보험 설계사를 보냈더라고. 우리가 틀겠다고도 안 했는데도. 정말요? 그때부터 좀 이상하다 싶더니. 보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안 들었지. 보험료도 어찌나 비싸던지 지들이 내주겠다고 하는데 싫다고 했어. 그랬더니 전화에서는 노발대발 화를 내더라고. 좀 이상하다 싶었지. 남편이랑 서방님이 장례식장 뒤에서 한 말 다 기억나세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셨어요. 네 시아버지가 녹음해준 거. 앞부분은 못했지만 행여나 나중에 잡아떼면 들려주려고 해놨지. 시어머니가 녹음본을 들려주셨어요. 야, 이게 무슨 행제냐? 재수씨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비명사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사람이 뼈만 남았을 때부터는 느낌이 좀 오더라고. 그래서 임신 시도한다는 거 안 말렸잖아.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욕심 부리다가 간 거야. 난 뭐 한 것도 없어. 그렇긴 해도 타이밍이 기가 막히잖아. 지금 형수도 못지 않은 것 같은데? 저렇게 울다가는 같이 가겠어. 사람들이 자꾸 집사람 좀 방에 가서 쉬게 하라고 하는데 일부러 그냥 두는 거야. 이러다가 형이 들어둔 형수님 보험금도
금방 바뀌었는데? 이렇게 구사일생 하는 건가? 형수님 보험금까지 받으면 딱 좋은데. 근데 저 사람은 평소에 지병도 없고 건강해. 차라리 엄마 아버지가 보험 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 근데 안 된다고 하잖아. 우리가 보낸 보험 설계사도 그냥 돌려보내고. 노인네들 진짜 고집은. 어떡하지? 시어머니는 거기까지 듣고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을 수도 없다고 하셨어요. 더 녹음도 못하겠더라고.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은 게 다행이었지. 내 아들들이지만 어찌나 못됐든지. 걔들 대화를 들어서는 걔들이 둘째를 어떻게 한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불안하더라고. 그래서 네 시아버지랑 알아보고 왔는데 그건 진짜인 것 같았어.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요. 동서가 뼈밖에 안 남았는데도 서방님이 개의치 안 하더라고요. 자기 와이프면 신경 쓰이고 마음 아플 만도 한데 너무 태어난 거예요. 너한테 어떻게 말해야 하나 고민이었는데 차라리 잘 됐다 싶어. 일단 두 녀석한테 안 들키려고 네 시아버지는 장례식장에 남아있게 했어. 아버님도 많이 놀라셨겠어요. 지금도 주먹을 불끈 쥐고 부들부들 떨어. 내가 제발 참으라고 말했으니까 일단 참을 거야. 뭐 입은 꾹 다물고 있겠지만. 일단 어머님도 장례식장으로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저는 너무 힘들어서 집에서 기절하듯 잠들었다고 알려주세요. 특히 제가 물 한 모금 못 넘겨서 당장이라도 잘못될 것 같다고 걱정된다고도 말씀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네 남편이 집으로 오지 않을까? 어머니, 지금까지 다 보고 들으시고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 그 사람 그렇게 말하면 절대 안 와요. 제가 잘못되길 바라는 사람이니까. 순간 시어머니도 말문이 턱 막히신 듯 했어요. 저는 충격으로 넋을 놓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믿기 힘들어요. 하지만 어머니도 저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아까도 그래서 한 말이니까. 저는 확실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한 거요? 반드시 너한테 알려서 이런 불상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둘째도 이 사실을 알았으면 그렇게 허무하게 가진 않았을 것 같아서 말이야. 둘째만 생각하면 가슴이 문드러지는 것 같아. 저도 다시 눈물이 나더라고요. 동서한테 미안해서라도 남은 일은 잘 처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장례식장 좀 지켜주세요. 그럼아, 나는 바로 갈게. 너 혼자 괜찮겠어? 그럼요. 장례식 끝나고 동서집에서 봬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동서의 발인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일부러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2번은 안 하더라고요. 조금 뒤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제 둘째 내로 출발한다. 저도 바로 출발했죠. 동서집에서 저를 본 남편은 좀 당황한 눈치였어요. 당신 괜찮아? 아니, 괜찮아 보이네. 내가 괜찮은데 당신은 왜 그렇게 놀라? 어? 그게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내가 잘못되기라도 한 줄 알았어? 어?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걱정했지. 그렇구나. 걱정되는 사람이 전화를 한 번만 딱 하고 더는 안 하는구나. 여보, 오늘 왜 그래? 나한테 화났어? 전화 계속 안 해서? 나는 당신 목까지 제주시 장례식장 지켰잖아. 화 안 났어. 나도 동서 떠나고 예민해져서 그래. 그러자 시동생이 툭 쏘아붙이더라고요. 형수님, 우리 와이프 떠난 게 그렇게 속상하면 장례식장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동서는 어차피 거기 없는데
거기 붙어 있다고 뭐가 해결되나요? 저도 바빴어요. 내내 집에서 슬퍼하느라 바빴다는 거예요? 그렇게 슬퍼하는 건 나도 하겠네. 못할 것 같은데요? 네? 슬퍼하는 것도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서방님이 동서한테 무슨 마음이 있다고 저처럼 슬퍼하겠어요? 아니, 형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무슨 마음이 있냐니? 그 사람 제 와이프였어요. 그래서요? 동서 떠난 거 많이 슬프셨어요? 에? 뭐, 그렇죠. 아무래도 갑자기 떠나기도 했고. 그러셨구나. 아니, 형수님, 말이 왜 그래요? 당연히 슬프죠. 와이프가 세상 떠났는데 안 슬픈 남편이 어딨어요? 보험금은 받으셨고요? 그건 전화해서 신청... 에? 시동생이 엉겁결에 대답해놓고는 당황하더라고요. 전화로 하셨구나. 어쩐지. 마음이 급해서 장례식장에는 어떻게 있었나 궁금하던 참이었어요. 형수님,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아내가 들어둔 생명보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니까 자연스럽게 받게 된 거예요. 참 자연스럽네요. 아내 장례 치르는 와중에 전화해서 보험금 신청도 다 하시고. 아니 뭐 생각난 김에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셨네요. 시동생이 난처한 듯 남편을 보자 남편이 눈치를 보며 끼어들더라고요. 여보, 사실 내가 당신한테 말 못한 게 있는데 우리 회사가 좀 어려워. 그래서 얘가 급한 불 끄려는 생각에 재수씨 보험금을 좀 급하게 신청한 거야. 솔직히 우리 중에 가장 슬픈 건 얘지. 같이 살부치고 살던 아내를 잃은 거잖아. 그래? 그럼 당신도 내가 세상 떠나면 가장 슬퍼할 것 같아? 뭐 그런 당연한 걸 물어. 당신 오늘 엄청 예민하네? 안 예민하게 생겼어? 동서가 세상을 떠난 지 이제 막 사흘 지났는데 서방님이 보험금을 신청했다잖아. 회사 사정 때문에 그랬어.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막말로 당신이나 재수씨는 우리가 벌어준 돈만 흥청망청 쓰고 다녔지. 회사 돌아가는 사정은 전혀 몰랐잖아. 누가 들으면 재벌이라도 되는 줄 알겠네. 당신이 가져다 준 돈이 뭐 흥청망청 쓸 정도는 되고? 생활비하고 남으면 별로 남는 것도 없어서 겨우 적금 들고 있었어. 그럼 당신도 맞벌이 하면 되겠네. 내가 한다고 했는데 당신이 굳이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만 하라고 했잖아. 뭐야, 당신이 임신할 생각이 너무 없으니까 집에 있으면 심심해서라도 애를 가질까 싶어서 그랬지. 그래, 어차피 난 다시 일할 생각이었어. 다시 일하겠다고? 당신 재수씨 보내고 예민한 건 알겠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지금껏 잘 지내놓고. 지금까지는 뭘 몰랐으니까 잘 지낸 거지. 뭘 몰랐는데? 맞다. 동서 보내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집을 한번 싹 정리했어. 그랬어? 잘했네. 응. 청소라도 안 하면 속이 터질 것 같더라고. 그래, 알겠다고. 근데 갑자기 그 얘기는 왜 하는 거야? 청소를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거든. 아무래도 어머님, 아버님 보험 하나씩 들어드려야 하지 않을까? 갑자기? 물론 엄마, 아버지도 들어두면 좋지. 그래서 내가 보험 설계사를 좀 불렀어. 지금? 그때였어요.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저는 바로 가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보험 설계사를 본 남편과 시동생의 표정이 굳더라고요. 아니, 이제 설계사님이 어떻게... 보험 설계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고객님, 같이 계셨네요? 네. 근데 여기를 어떻게... 황당해서 왔습니다. 저 고객님 때문에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분명 저한테는 부인이 보험 들기를 원하셔서 대신 계약하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저기 설계사님, 그 얘기는 나중에 따로. 그러면서 남편이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부인도 다 아세요. 부인이 직접 해지하셨으니까요. 순간 남편과 시동생 모두 얼어붙은 듯 조용해지더라고요. 침묵을 깬 건 시동생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형수님이 계약을 해지하다니. 저는 이때다 싶어 시동생에게 물었어요. 아니, 서방님이 제 보험 계약 여부까지 어떻게 아세요? 형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험은 왜 해지하신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집안 청소 좀 했다고. 청소하다 보니 내 앞으로 된 생명보험 증서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을 보자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그 보험을 해지했다고? 응? 왜? 설마 전부는 아니지? 전부 다 해지했어. 왜긴 왜야. 내가 든 게 아니니까 해지했지. 그리고 보험 설계사님한테도 물어봤어. 물어보니 당신이 다 들었다고 하더라. 아니, 회사 사정도 어렵다면서 이렇게 비싼 생명보험을 대체 몇 개를 든 거야? 아니 여보, 내가 어떻게 든 건데 그걸 다 해지해. 내 허락 없이 한 거잖아. 아니, 나중을 생각해서 든 거지. 행여라도 나중에 우리 자식이 태어났는데 나나 당신이 잘못돼서 한 푼도 없이 세상에 남겨지면 어떡해? 그래? 우리 사이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식을 위해서 생명보험을 들었구나? 그럼 당신도 들었어? 어? 나도 곧 들려고. 아니, 그렇게 필요해 보이면 당신부터 들면 되지. 왜 굳이 내 동의도 없이 내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든 거야? 그거야. 아무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도대체 언제 해지했어? 아니, 그런 걸 발견했으면 나한테 연락을 했었어야지. 그럴 순 없지. 내가 어떻게 찾아낸 건데 당신한테 그대로 뺏길 순 없지?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여기 계신 보험 설계사분한테 여쭤보니까 당신이 든 거라는데 맞지? 사모님, 진짜 맞습니다. 저도 속아서 계약서 작성한 거예요. 그게 저 설계사가 나한테 부인 생명보험 하나 정도는 들어야 한다고 권해서. 제가 언제 생명보험을 추천했다고 이러세요? 저는 부인을 위해서라면 암보험을 꼭 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명보험 든다고 할 때 말렸어요? 저야 말릴 이유가 없죠.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부인이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고 행여나 자식 낳아놓고 먼저 갈까봐 무서워서 생명보험을 많이 들고 싶어 한다고요. 세상에 안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설계사는 저를 보며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막말로 제 실적 올릴 수 있어서 좋은 거니까 굳이 안 말린 것 뿐이에요. 저희 시부모님 댁에도 다녀오신 분인 거죠? 예. 안 그래도 그날 물 먹어서 시골까지 가는 차비만 날리고. 저 사람들한테 연락받은 거 맞죠? 제가 남편이랑 시동생을 가리키자 설계사가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렇죠. 워낙에 저한테는 대고객들이셔서 가면 또 보험 들 수 있다고 해서 갔죠. 어떤 보험인지는 말 안 하던가요? 생명보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쯤 되자 설계사도 뒤늦게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은 눈치였어요. 아무튼 확인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그 조치는 안 취하시는 거죠? 약속은 지킬게요. 설계사님도 못지않게 손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말도 못하죠. 다 해지하셔서 진짜 곤란하긴 했는데 절차 문제만 안 삼으시면 저는 괜찮아요. 그렇게 설계사가 돌아간 뒤 두 형제는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내쉬더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그래서 니들 계획이 뭐였어? 우리 전부 생명보험 들어서 뭘 어쩌려고 했는데? 시어머니의 말씀에 남편이 발끈하더라고요.
아, 엄마,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재수 씨도 우리가 뭘 어떻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동생이 보험을 들어놨는데 재수 씨가 제 명에 못 산 걸 어떡하라고요? 그 보험이라는 거 둘째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할 때 들었다며. 시동생이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말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들었어요. 근데 그게 뭐 잘못이에요? 사업은 힘들지 돈 나올 때는 없지. 아, 엄마 아빠가 돈이 많았으면 우리가 이랬겠느냐고요. 막말로 돼지농장 팔아달라고 안 했잖아요. 돼지농장은 우리가 평생 일궈온 건데 그걸 왜 팔아줘? 아, 그러니까요. 엄마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정 많은 척하지만 우리 아들들한테만 늘 엄격하잖아요. 아, 명절에도 우리한테 설거지하라고 하고. 기가 차서 진짜. 내가 늘 걱정이었어. 니들이 마누라 위할 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니들 마누라는 시댁 와서 뭐라도 하려고 애쓰는데 니들은 피곤하다고 잠만 자고 말이야. 그나마 며느리들 둘이서 서로 의지하며 지내는 게 다행이다 싶긴 했는데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누가 들으면 내가 집사람을 어떻게 한 줄 알겠어요. 난 보험 든 거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네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야. 마누라를 보내놓고 보험금 생각만 하고 있잖아. 너도 마찬가지야. 형이라는 게 동생이 이러고 있으면 혼을 내야지. 뭐? 어쩌고 어째? 너도 네 마누라 보험을 들어. 그것도 수십 개를. 그게 제정신이니? 어떻게 내 배로 낳은 자식들이 이 모양일 수가 있어? 엄마가 뭘 한다고 그러세요? 우리 사업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 줄 모르시잖아요. 당신도 마찬가지야. 당신도 아무것도 모르잖아. 보험 다 해지했다며. 그러면 된 거 아니야? 내가 없는 돈 다 털어서 보험금 넣고 있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상의도 없이 그걸 다 해지할 수가 있어? 내 보험을 내가 해지한 게 문제가 돼? 아니, 해지하더라도 한두 개는 남겨놔도 되잖아. 당신은 내가 당신 없이 무일푼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아, 엄마, 이 사람 좀 봐요. 이 사람도 날 위하는 마음이 없다고요. 시어머니는 한심하다는 듯 남편을 노려보셨고 저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남편 앞에 내놓았습니다. 봉투를 본 남편이 갑자기 화색이 되더라고요. 당신 혹시 이거 보험증권이야? 아직 남아있는 거구나? 아니면 나 몰래 따로 들어온 보험이 있는 거야? 열어봐. 남편은 흥분해서는 손까지 덜덜 떨면서 봉투를 열어보더라고요. 그러나 봉투를 열어본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이게 뭐야? 뭐긴 뭐야? 이혼 서류지. 여보. 내가 이 모든 걸 알고도 당신이랑 살 줄 알았어? 아, 여보 진짜 왜 그래? 나 힘들다고. 사업도 힘들고 모든 게 다 힘들어. 당신이 보험 해지한 것도 힘들고 당신 마음대로 다 해놓고 나랑 이혼하겠다고? 당연하지.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살아. 이런 사람들인 줄 알았으면 동서까지 데리고 도망치는 건데. 엄마 이 사람 좀 봐요. 뭐라고 말 좀 해보시라고요. 네가 몇 살인데 엄마한테 해결해달래? 엄마 돈 없다면서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있어도 안 줘. 사업이 그 정도로 안 되는 거면 사업을 접을 생각을 해야지. 와이프 보험금으로 그걸 해결해보려고 머리 쓰지 말고. 사업이라는 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지. 어떻게 한 번 안 좋다고 그냥 관둬요? 이들 사업이 한 번 안 좋은 거라고? 네 입으로 말했잖아. 지난번에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다고. 그게 얼마나 됐다고 또 이런단 말이야. 그땐 알아서 해결했다고 연락드렸잖아요. 그래놓고 얼마나 지났다고 또 위기야? 사업이 자꾸 안 되면 근원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엄마가 사업을 안 해보셔서 뭘 모르시는 거예요. 원래 사업이라는 게 그래요. 내 생각엔 니들 은행에선 더 끌어올 게 없어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순간 남편이랑 시동생이
흠칫 당황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서야 왜 은행을 안 가고 마누라 보험금을 노리고 다른 식구들 보험을 또 들어서 돈 챙길 생각을 하겠어. 합당한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상한 수를 쓰려고 하는 거잖아. 아니야? 시어머니의 질문은 날카로웠고 남편도 시동생도 더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너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제가 내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셨고 남편은 격렬하게 저항했어요. 제가 왜요? 이건 우리 부부 사이의 일이에요. 이젠 우리 가족 전부의 일이야. 둘째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보냈지만 첫째까지 그렇게 만들 수는 없다. 당장 찍어서 자유를 줘. 그러나 남편은 그 자리에서 이혼 서류를 벅벅 찢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도 나랑 이혼할 생각도 하지 마. 이혼하고 싶었으면 내가 퍼부은 보험을 그렇게 해지하면 안 됐지. 난 이제 돈 나올 구석도 없고 빚만 산더미 같은데 내가 당신을 놔줄 것 같아? 당신 정말 나한테 청혼하던 그 남자 맞니? 당신이야말로 같이 잘 살아보자던 그 여자 맞아? 실망스러운 건 나도 마찬가지거든? 당신이 나 몰래 든 생명보험 해지한 게 실망할 일이면 나는 오죽하겠어? 아, 뭐가? 당신 정말 정신이 나갔구나. 돈 말고는 눈에 뵈는 게 없어? 이혼 절대 안 해준다고. 그런 줄 알아. 남편은 시동생과 함께 집을 나가버렸고 시어머니는 쓰러질 듯 휘청거리셨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 내가 저런 것들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저도 잘한 거 없어요. 남편이 저렇게 되는 줄도 모르고 너무 믿었나 봐요. 믿어야 부부지. 믿은 게 어떻게 잘못이야. 그래도 이상한 눈치도 못 채고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 키웠어. 그나저나 이 일을 어떡하니. 이혼은 절대 안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저 소송이라도 할 거예요. 그래, 그게 왜 나한테 죄송할 일이야. 솔직히 어머니 생각하면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 걱정도 되고요. 아, 내 걱정을 뭐하러 해. 자식들이 저 모양이라 내가 뭐가 잘못된다면 또 내 몫인 거야. 하지만 너는 자식 없는 걸 감사하고 지금이라도 네 인생 살아. 죄송해요. 저 그러고 싶어요. 아, 그렇게 하라니까. 나는 네 편이야. 어떻게든 나도 이혼하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어머니, 일단 제가 해볼게요. 혼자서 되겠어? 무슨 일을 당할 줄 알고. 대놓고 뭘 어쩌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 저 몰래 보험이나 들었겠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밖에서 볼까도 했지만 한 번에 다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남편이 집에 왔을 때 저는 커다란 짐가방을 현관문 앞에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이 가방 뭐야? 당신 나가려고? 누구 마음대로? 내가 왜 나가? 당신이 나가야지. 뭐? 이 집, 내 집이야. 당신 알잖아. 이혼하면 반반이야. 그래, 반반해. 나는 좀 더 작은 집으로 옮기면 되니까. 근데 혹시 이 집으로 대출받은 건 아니고? 어? 보험도 나 몰래 드는 거 보니까 이 집으로 대출 정도는 거뜬히 받았을 것 같은데? 남편이 당황하더라고요. 실은 이미 확인한 뒤였어요.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도 받았더라고요. 그래도 내 집이니까 이혼할 때까지는 내가 쓸게. 물론 이 집 팔아서 그 빚부터 갚아야겠지. 당신이 나 몰래 진 빚. 여보, 이게 다 당신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런 거잖아.
나도 최선을 다하려다 보니 이렇게 된 거야. 그런 말을 할 거면 내 생명보험은 안 들었어야지. 나 죽은 뒤에 혼자 행복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하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찍어. 소송에서 소송 비용까지 감당하고 싶지 않으면.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원래 이렇게 모진 사람이야? 당신 꼭 우리 엄마 같아. 사람들 앞에서는 정 많은 척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모질게 구는 거. 그거 알아? 정 많은 사람이 등 돌리는 사람은 진짜 최악이라는 거. 뭐? 당신 최악인 거 나랑 어머니가 검증한 거라고. 어머니는 자식인데도 오죽하면 그러실까. 나는 살붙이고 살던 남편인데 오죽하면 그러겠어. 결국 당신이 최악이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찍어. 오늘 안 찍으면 바로 소송 진행할 거니까. 남편은 분한지 엉엉 울면서 도장을 찍었어요. 이런다고 당신이 나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왜? 나 모르게 또 생명보험이라도 들어놨니? 어디 한번 들어봐. 내가 족족 다 해지할 테니까. 진짜 이래야겠어? 내 사업 곧 좋아질 거야. 당신 정말 바보 같다. 내가 당신 사업이 망해서 이런다고 생각해? 솔직히 그런 거잖아. 그래서 나 버리는 거잖아. 당신은 나한테 최소한의 신뢰까지 잃은 거야. 이러려고 애초부터 애 늦게 갖자고 한 거 아니야? 내가 어떤 놈인지 파악하고 나으려고? 마음대로 생각해. 내가 왜 그런 것까지 당신한테 설명해야 해? 이제 남인데. 이제 저 짐 들고 나가. 1초도 마주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저는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남편은 3시간을 버티다 결국 짐가방을 들고 나갔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졌어요. 지난 시간이 허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나 다음날 아침 바로 집을 처분하고 빚을 갚고 하는데 속이 후련했어요. 만약 진실을 모르고 이 사람과 계속 살았다면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니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이혼 후 짐가방을 들고 친정으로 갔더니 엄마가 한동안 멍하니 보다가 짐가방을 대신 끌고 가시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뭐가 미안해? 나 이혼했어. 네가 오죽하면 했을까? 그런데 엄마 반응이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엄마, 혹시 뭐 알아? 사부인이 전화 왔어. 다 얘기해 주시더라. 진짜 기가 차서. 이혼하면 친정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마음의 준비는 하라고 하시더라. 그랬구나. 사부인은 참 좋은 사람인데 어째 아들들이 그 모양인지. 일단 밥부터 먹자. 저는 한동안 엄마와 지내면서 텅 비어버린 에너지를 꽉꽉 채웠어요. 오죽하면 엄마가 시골에서 같이 밭안일을 하면서 살자고 하더라고요. 둘이 같이 벌면 금세 부자 되겠다면서. 그러나 저는 다시 서울로 가고 싶었어요. 이제라도 내일 다시 해야지. 다시 일도 하고 승진도 하고. 서울에서 살던 거 계속 살래. 엄마도 같이 갈래? 가서 잘 살아. 내가 거기 가봤자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을 텐데 뭐하러 그래? 내 집에서 편하게 살아야지. 내가 잘 살아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아, 너나 잘 살아. 나한테는 그게 호강이야. 서울로 돌아온 저는 어렵게 구한 직장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평범한 날들이 시작됐죠. 평범한 날이 다시 시작됐다는 게 기적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지난 일들이 먼 옛날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러다 동서의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동서가 쉬고 있을 추모공원에 도착했을 때 저 멀리서 느릿느릿 걸어오는 시어머니를 발견했어요. 어머니, 이혼하고 처음 뵙는 날이었습니다. 왔구나. 의외로 반갑게 반겨주셔서 놀랐어요. 제 연락도 안 받으셔서.
내심 제가 미우신가 보다 했어요. 이혼한 며느리 연락을 뭐하러 받아? 이제부턴 우리 집이랑 엮일 생각 마라. 여기도 울까 말까 하다가 왔어. 둘째 생각이 많이 나서. 내년부터는 다른 날 올 거니까 네가 기일해와. 저는 아무 때나 올 거예요. 그동안도 종종 왔었어요. 우리 집이랑 엮이지 마.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 그러다 또 엮일라. 잘 지내시는 거죠? 걔들 감옥 갔어. 회사비 못 갚아서. 그랬어요? 나는 이제야 마음이 좀 편하다. 그것들이 또 무슨 사고를 치고 다닐까봐 밤잠을 설치고 살았거든. 그래도 속상하실 거 아니에요. 감당을 못하겠으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 감옥에 가서 좀 깨닫고 나오기를 바랄 뿐이야. 그럼 제가 어머니께 종종 안부 전하는 건 괜찮잖아요. 그러다 마주칠까봐 그러지. 너한테 얼마나 끔찍한 기억이겠니? 나 해봐도 생각날 거고. 어머니는 저한테 그 끔찍한 기억을 다 이겨낼 만큼 좋은 기억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 저한테 정 떼려고 이러시는 거 아는데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가 연락 안 받으시면 걱정돼요. 네 번호 갖고 있다가 그놈이 보고 연락이라도 하면 어떡하라고. 난 싫어. 그래도 그날 오랜만에 시어머니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동서도 함께였으면 좋았겠다고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마음의 상처가 좀 가라앉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뒤 의외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전 남편 사고로 떠났대. 어느 날 엄마가 전화가 와서는 불쑥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세상 참 좁지. 내 사촌 장례식장에 갔더니 사부인이 와 있더라고. 둘이 고등학교 동창이었다더라. 사촌 장례식이면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너까지 갈 거 없으니까 그랬지. 너는 얼굴도 본 적 없어. 나도 어릴 때나 봤고. 걔가 고등학교를 사부인 고향 동네에서 다녔더라고.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 그 사람 석방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석방된 지 얼마 안 되고 사고로 떠났대. 동생은 집에 와 있다더라. 형 잃고 충격이 너무 컸는데. 내려와서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돼지 농장 일을 돕는데. 그랬구나. 어머니 속이 말이 아니겠네. 사부인이 신신당부했어. 너한테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행여나 네 시동생이 네 연락처 아는 것도 싫으시대. 엄마와 전화를 끊은 뒤 저는 고민하다가 시어머니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연락을 드려야겠더라고요.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도 쓸쓸했지만 며느리가 보는 피해를 막으려고 전전긍긍하시던 시부모님이 생각나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얼마 후 동서의 추모공원에 가서 모든 소식을 전했어요. 동서가 저 하늘에서 제 전남편을 만날 생각을 하니 기분이 묘했어요. 그럼에도 착한 동서는 웃으며 인사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싶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시부모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자식들로 인해 힘드실 텐데 여전히 제 걱정만 하시는 게 짠하고요. 몇 달 지나서 연락 한번 드리려고요. 그때까지 부디 잘 지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남자이고 시각장애인 안마사입니다. 아내는 말을 못하는 언어장애가 있습니다. 젊어서 뇌종양을 앓아 수술을 받았는데 그 후로 말을 못하는 장애를 가지게 된 아내입니다. 아내를 처음 만난 곳은 복지관이었는데 아내는 맹인이었던 제 손바닥에 글씨를 써서 의사소통을 했고
20대 시절 만난 아내와 연애 끝에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죠. 예준철아, 너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인데 신부될 여자까지 말을 못하면 앞으로 험한 세상 어찌 살려고 그래? 엄마, 입장 바꿔서 제가 앞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인데 멀쩡한 여자가 저 좋다고 할 사람이 어디 많이 있겠어요? 그렇다고 네 흠 때문에 또 더 큰 흠 있는 여자를 고를 건 뭐야? 엄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마까지 나 눈 안 보이는 걸 흠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객관적인 시선을 말하는 거 아니냐. 아유, 속상해서 정말. 서로 장애가 있다는 걸 떠나서 그 사람이랑 저는 서로를 진심으로 많이 사랑해요. 난 눈이 안 보이고 그 사람은 말을 못하는데 서로 불편한 장애가 있다 보니까 그런 지점들에 대한 이해가 깊다고요. 이해만 깊으면 뭐 할 건데? 준철이 네가 몰라서 그렇지. 결혼 생활이란 서로에게 필요한 걸 줄 수 있는 사람끼리 만나면 제일 행복한 법이다. 그런 의미라면 희정이랑 저는 천생연분이에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야. 서로 장애가 있는데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야. 부부간에 서로 짐이 될 게 뻔한데 왜 그런 불구덩이에 뛰어들려고 하니? 내가 눈이 안 보이니까 희정이는 내 눈이 되어주고 희정이가 말을 못하니까 전 희정이 입이 되어서 평생 같이 살면 돼요, 어머니. 서로 좋을 때 한철 연애나 하고 말지. 왜 결혼까지 해서 짐을 짊어지려드니? 희정이랑 저는 서로에게 짐이 아니라니까요. 두고 보세요. 저랑 희정이가 얼마나 잘 사는지. 양가 부모님들을 비롯 집안 식구들은 모두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을 결사 반대했습니다. 아내도 저도 장애가 있다 보니까 서로의 장애를 덜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부부 모두가 장애가 있다는 점을 두고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아내는 양가 부모님들을 열심히 설득해서 결혼에 꼴이 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가서 귀여운 딸아이도 낳았죠. 결혼을 반대하셨던 부모님이셨지만 막상 저희가 결혼하고 딸까지 낳아서 가정을 꾸리고 살게 되자 가장 큰 아군이 되어주신 분들이셨죠. 저희 부부는 아무래도 장애가 있다 보니 딸아이가 7살이 될 무렵까지 아내의 친정어머니와 저희 어머니가 번갈아가며 딸을 키우는 일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눈이 안 보이고 아내는 말을 못하다 보니까 어린아이를 저희 두 사람만 키우기엔 부족한 점이 있어서 양가 어머니들께서 합심해서 딸아이의 육아를 도와주신 거였죠. 우리 화선이는 누굴 닮아 이리 똘똘하고 귀여울꼬. 화선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너무 다행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나 며느리나 유전이 되는 장애는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걱정이 컸었는데요. 우리 딸이 말을 못해놔서 화선이가 혹시나 또래보다 말이 느릴까 걱정이네요. 저랑 사돈이 엄마 대신 화선이한테 말도 많이 시키고 노력해야겠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화선이가 다른 애들보다 부족함 없이 잘 크도록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안 사돈. 사돈이 계셔서 저도 너무 든든하네요. 한창 말을 배우고 말이 트일 시기에 혹시 언어장애인 엄마 때문에 말이 늦어질까 저희 어머니와 장모님은 나서서 딸 육아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두 분께서 딸 육아를 많이 도와주시는 바람에 저도 안마 사이를 무리 없이 할 수 있었고 제 아내 역시 처녀적부터 운영하던 수혜 공방을 출산 후에도 계속 운영할 수 있었죠. 딸아이가 7살쯤이 되었을 땐 되려 또래 아이들보다 말도 빠르고 아주 똘똘한 꼬마 숙녀로 자랐습니다. 말로 대거리를 하면 되려 제가 말문이 막힐 때가 있을 정도로요. 아빠, 하늘은 왜 파란색이에요? 사람들은 답답하고 화가 날 때 하늘을 잘 쳐다보거든. 그런데 파란색은 보면 시원한 기분이 들잖아. 그래서 하느님이 하늘은 파란색으로 칠해 놓으신 거야. 춥고 외로운 기분이 드는 날에는요? 그런 기분이 드는 날에도 하늘을 쳐다보고 싶던데 하느님이 그런 날은 생각 못 하신 거예요? 그러게. 그런 말을 딸아이와 주고받고 있으면 차분한 성격의 아내는
어려운 과학 상식이라도 아이가 알아듣기 쉽게 진짜를 말해줘야지. 두루뭉술 대답해주니 그렇죠. 하고 제 손바닥에 손글씨를 써서 제게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 비치니 무슨 파장이니 어려운 말 써가면서 설명해줘야 하는데 아직 화선이가 그런 이론을 이해하기엔 너무 어리잖아. 저와 딸의 대화를 들을 때면 못 말리겠다는 듯 웃음을 터뜨리는 일이 많은 아내였죠. 아내는 본인이 말을 못하다 보니 제가 본의 아니게 수다쟁이 아빠가 되어가는 걸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화선이 태어난 후부터 나날이 수다쟁이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원래 아이들 키우는 집에선 엄마 아빠가 수다쟁이가 되어가는 게 당연한 수순이래. 엄마인 내가 말을 못해서 당신이 더 화선이한테 이 말 저 말 해주려고 노력하는 거 알아요. 안마 사일도 피곤한데 집에 와서까지 나 대신 화선이랑 말 상대해주느라 당신이 힘든 거 다 알아. 고마워요. 누가 들으면 나만 밖에서 일하는 줄 알겠네. 당신도 수혜점에서 종일 일하고 들어오는데 피곤한 건 당신도 마찬가지야. 그래도 고마워. 화선이한테 수다쟁이 아빠가 되어줘서. 여보, 대신 당신은 언제나 화선이 말을 열심히 잘 들어주잖아. 말하는 것보다 듣는 교육도 중요한 건데 당신은 세상 어떤 엄마보다 그 교육을 잘해주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말 말아요. 아내와 저는 서로 부족한 장애가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딸아이를 키웠습니다. 저는 사실 시각장애인이다 보니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별로 없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일, 안마사 일에 대한 만족도가 큰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딸아이가 태어나고 가장이 된 후로 그런 불만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딸이 태어난 후로 안마하는 소나기의 힘이 다른 것 같아? 전에는 일을 못하는 건 아니어도 일할 때 영 신나 보이지가 않더니 이만큼 안정적인 돈벌이도 없고 이제 제가 따박따박 월급 안 받으면 안 된다는 책임감이 생겨서요. 뭔가 일하면서 예전처럼 짜증이 안 나는 게 사실이에요. 다행이네. 자네가 고객들한테 손맛이 좋고 솜씨가 좋다고 소문이 났는데도 막상 본인은 안마일이 적성에 안 맞나 싶었는데 그런 한가한 고민도 다 총각대나는 거지. 애 아빠 되고 보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잘리지 않고 따박따박 월급 들어오는 직장이면 감사하죠. 안마사 일이라는 게 제 핸디캡에도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사람은 애를 낳아봐야 어른이 된다더니만 자네 보니까 그 말이 딱 맞네 그래. 아내도 덩달아 일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저나 아내나 큰 수익을 거둬들이는 직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악착같이 열심히 하니까 딸 하나를 키우며 세 식구 먹고 살기에는 큰 무리가 없었어요. 너희들이 결혼할 때만 해도 저것들 과연 가정이나 제대로 꾸리고 살까 걱정이었는데 이만큼 밥벌이하고 딸내미 잘 키우고 사는 거 보니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었구나. 그러게 말이에요, 사돈. 저희 딸이나 사위나 하나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라 솔직히 걱정이 컸었는데 저리 서로 의지하고 잘 사니 저도 이제 아무 여한이 없어요. 두 분 자꾸 그런 소리 하실 거예요? 화선이 커서 대학 가고 시집 가는 것까지 다 보셔야지. 왜 자꾸 여한이 없다는 소리를 하세요? 아유, 네 말이 맞다. 우리 귀염둥이 공주님 시집 가는 건 보고 죽어야죠. 그렇죠, 사돈? 그럼요. 우리 화선이가 야물고 예쁜 아이인데 좋은 사람 만나 시집 가는 거 보고 가야죠.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고 내세일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지만 딸아이는 건강하고 마음 따뜻한 아이로 잘 자라주었어요. 아빠, 지금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꼈어요. 오후에 나갈 일 있으시면 우산 꼭 챙기세요. 그래, 고맙다 화선아. 학교 조심히 다녀와. 아빠, 요즘 우리 동네에 맨홀 사고 있던 거 뉴스 들으셨어요? 아빠도 들었어. 구청에서 보수 작업 시작한다고는 했는데 아직 완전히 마무리 안 된 모양이니까 절대 혼자 외출하시면 안 돼요. 알았다. 아빠 걱정해주는 건 우리 딸밖에 없네. 또 한 명 있는데요.
저기 우리 엄마 오시네. 그래, 내가 너랑 네 엄마 두 여자 때문에 사는 맛이 난다. 아빠, 저 진짜 다녀올게요. 오늘 늦으면 안 되는 날이라. 그래, 조심히 다녀오렴. 저희 딸은 속이 깊고 따뜻하고 장애에 대한 이해가 남다른 아이입니다. 성정이 타고나길 착한 데다 엄마 아빠가 장애인이라는 환경이 저희 딸을 더 그런 사람으로 만든 것 같기도 하고요. 화선아, 이번 토요일에 영화 보고 신사동에 떡볶이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너도 같이 가자. 미안해. 나 이번 토요일에 엄마 모시고 미용실 가야 해서. 아, 그렇구나. 너 좋아하는 오다기리조 나오는 영화 개봉해서 같이 보러 가려고 했는데. 나도 엄청 가고 싶은데 다음에 같이 가자. 우리 엄마 나 없이 미용실이나 쇼핑 혼자 가는 거 힘들어하셔서. 알지. 나도 네가 엄마 많이 도와드리는 거. 엄마랑 미용실 잘 다녀와. 미안해. 다음에는 꼭 같이 가자. 딸은 그렇게 번번이 친구들과의 약속을 뒤로하고 저나 아내의 케어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딸아이가 커갈수록 그런 희생이 습관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 저와 아내였죠. 화선아, 엄마 아빠랑 볼 일 있어도 친구랑 약속 생기면 친구하고 약속부터 챙겨라. 친구하고 약속이야 다음에 가도 되지만 엄마 아빠는 제가 같이 안 가면 무척 곤란하시잖아요. 엄마나 아빠가 어른애도 아니고 네가 없어도 꼭 처리할 일은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어. 그래도 제가 안 따라가면 찜찜하고 걱정이 되는걸요. 아빠의 눈, 엄마의 입이 되어주는 게 또 제 행복이기도 하고요. 아빠의 눈은 엄마가 해주면 되고 엄마의 입은 아빠가 대신하면 되니까 그런 책임감은 화선이 네가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 화선아. 다음부터는 절대 친구들하고 약속 무르고 엄마랑 볼일 보러 가는 거 안 한다고 약속해. 너 그러다 왕따 당하면 어쩌려고 그러니? 그런 말을 수화로 딸에게 하는 아니었죠. 그런 말을 수화로 제 엄마에게 전해 들으면 또 그걸 고지고대로 저에게 전하는 딸내미였습니다. 아빠, 엄마가 뭘 하시는 줄 아세요? 뭐라고 그러셨는데? 나 왕따 당할까봐 걱정되신대요. 엄마가 할 법한 걱정을 하시는 건데 왜 웃고 그래? 아빠, 저 농담도 잘하고 성격 쿨해서 친구들 사이에서 얼마나 인기가 좋은데요. 아빠 닮아서 제가 입담이 좋고 엄마 닮아서 성격이 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세요, 두 분 다요. 주변 사람들은 저와 아내의 장애 때문에 행여나 딸아이의 성격이 무관하거나 비뚤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는데 딸아이는 누구보다 반듯하고 밝은 성격으로 잘 자라주었습니다. 아빠, 요즘 부쩍 배가 많이 나온 거 알고 계세요? 내가 살이 좀 찌긴 한 것 같아. 자기 전에 맥주를 자꾸 마셔서 그런가? 아빠 연세에 배 나오는 거 성인병의 지름길인 거 아시죠? 안 되겠어요. 주중에 2번 이상 엄마랑 운동하시고 주말엔 저랑 동네 산에 같이 등산 가요. 아셨죠? 뭐 그렇게까지 배가 나온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빠, 여기서 더 배가 나오면 위험수치거든요. 여자보다 남자가 배 나온 게 더 보기 싫고 빼기도 어렵다고 했어요. 밤에 맥주 드시는 거 끊으시고 저랑 주말마다 등산 꼭 가셔야 해요. 여보, 화선이가 하라면 당신 해야 돼. 우리 집 서열 1위가 화선인데 화선이 말 거역할 생각 아니지? 그런 말을 제 손바닥에 글씨로 쓰는 아내였습니다. 작은 부분에서 큰 부분까지 살갑게 엄마 아빠를 챙기는 착한 딸이었죠. 저희 딸 화선이는 대학 때 전공도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더니 대학 졸업 후에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선이가 어려서부터 효녀 심청이가 따로 없게 엄마 아빠를 그리 챙기더니 직업도 결국 그쪽으로 진로를 정했어? 배운 게 도둑질이란 말이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할머니. 네가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다. 복지관 일은 할만하니? 집에서 엄마 아빠 돌보는 일이랑은 차원이 다를 것 같다만. 우리 할머니 모르는 게 없으시네요.
엄마 아빠 돌봐드리는 거랑 복지관 일은 다르지만 그래도 본질은 비슷해요. 전 또 부모님이 장애인이셔서 그분들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면도 있고요. 우리 화선이야 무슨 일을 하든 잘 알아야지. 그건 이 할미가 누구보다 잘한다. 누구 손녀인데? 저희 어머니도 소녀인 화선이를 무척 기특해 하셨습니다. 네가 어려서 열병을 앓고 나서 시력을 잃었을 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나 모른다. 저도 화선이 낳고 아빠가 되어보니까 그때 엄마 심정이 어떠셨을지 짐작이 가요.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까지는 너를 내가 데리고 살면 그뿐인데 나 죽은 후가 그렇게 걱정되더니만 이제는 네 곁에 아내도 있고 화선이 같은 딸내미가 있어서 이 애미는 이제 솔직히 안심이다. 어머니도 참 저랑 화선 엄마가 동반자로 평생 가는 거고 화선이는 시집도 가고 제 인생 살아야죠. 물론 시집도 가고 새 가정도 꾸리겠지만 화선이 같은 든든하고 믿음직한 착한 딸이 네 곁에 있다는 게 안심이 된다는 소리. 그러게요. 그 말씀은 저도 인정입니다, 어머니. 네가 딸내미 복 하나는 아주 타고났어. 어려서부터 지 어미에 비하면 끔찍하게 생각하는 게 요즘 저런 딸 자식도 흔치 않다. 그럼요. 우리 화선이는 누구한테는 나도 부끄럽지 않을 착한 딸이에요. 가족들뿐 아니라 저희 딸은 동네에서도 효녀로 소문이 자자했답니다. 어머, 화선이 오늘도 엄마 모시고 목욕탕 왔니? 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일요일마다 거르지 않고 엄마 모시고 와서 등 밀어드리고 참 착하네. 엄마도 저도 목욕 오는 걸 좋아해서요. 시장 아주머니들도 아주 그냥 네 칭찬이 자자하더구나. 67살 자박자박 걸어다닐 때부터 시장 보러 올 때마다 엄마 손잡고 따라와서 엄마 대신 계산도 하고 흥정도 하더니 20살 넘은 지금까지 엄마 입노릇을 네가 한다고 말이야. 엄마랑 딸은 원래가 다 친하잖아요. 잘 붙어 다니고요. 아이고 아서라 얘. 우리 딸은 어디 가자고만 하면 귀찮다고 하면서 꽁무니 빼기 일순데 요즘 화선이 너 같은 딸이 어딨니? 참 복 받을 거다 화선이 너는. 그런 덕담을 심심치 않게 듣는 딸아이였습니다. 여보, 우리 화선이 시집가면 어떻게 살지?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럼 화선이 시집도 안 보내고 평생 붙들고 살려고 그랬어요? 그건 아닌데 너무 빨리 시집은 안 갔으면 싶어서. 너무 서운할 것 같아서 그러지. 당신은 특히나 화선이 없으면 어디 외출도 힘들지 않아? 목욕탕, 미용실, 옷가게. 그런데 화선이 없이 혼자 다닐 자신이 있어? 화선이가 내 입이 되어줘서 너무 편하고 좋은 게 사실이지만 화선이 없을 때도 다 하던 일이에요. 화선이 없으면 당신이랑 다니면 되지. 혹여라도 화선이한테 그런 부담가는 하지 말아요.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말이 그렇다는 거지 화선이 시집가는 거 말리기라도 할까봐? 제 손바닥에 또 손글씨로 뭐라고 대꾸하려다 말고 저를 보며 피식 웃는 아내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꼭 끌어안는 아내였죠. 아내가 손글씨로 그런 말을 적더군요. 여보, 화선이가 우리한테 보물이긴 하지만 그 애를 구속하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가 완벽한 부모는 아니었지만 절대 화선이에게 짐이 되는 일은 하지 말아요. 당연하지. 나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다고. 화선이가 우리한테 아무리 믿음직해도 화선이는 자식이야. 언젠가 우리 품을 훨훨 떠날 자식. 참나. 당신은 날 뭘로 보고 그런 말을 계속해? 나라고 모를까봐? 자식은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는 걸. 무엇보다 난 당신만 있으면 돼요. 서로에게 일 수 있는 나, 당신. 서로 이렇게 쇼부 보자고요. 네? 알았다고. 입으로 말만 못할 뿐이지. 당신 참 청산유수라니까. 뭔가 얄미운 대답인데요.
손글씨로 화답하면서 저를 밉지 않게 흘겨보는 아내였습니다. 다른 집 딸들과 다르게 저희 딸은 딸이면서도 부모인 저희 내외가 여러 면에서 의지하게 되는 믿음직하고 고마운 아이였죠. 그래도 언젠가 결혼도 하고 자기 가정을 꾸려나갈 거라는 걸 아내 말처럼 마음속으로는 명심하고 있었는데 딸아이가 결혼할 남자가 있다고 폭탄 선언을 하자 멘붕이 오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아빠, 저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어요. 이번 주말에 인사하고 싶다는데 어떠세요? 뭐? 결혼? 화선이 너 남자친구가 있었니? 네,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네가 죄송할 건 없지만 언제부터 남자친구는 만났어? 만난 지는 한 1년 정도 되어가요. 그런데 벌써 결혼을 결정했어? 네, 서로 확신이 있어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됐어요, 아빠. 아직 네가 30도 안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건 아니냐? 한 1, 2년 더 만나보고 결정해도 될 것 같은데. 아빠, 제가 일찍 시집 간다고 하니까 서운하세요?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그런다. 일단 그 사람 보시고 결정하세요. 막상 제 남자친구 보시면 엄마 아빠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확신에 찬 얼굴로 행복에 들떠 보이는 딸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딸은 해맑게 복지관에 출근을 했는데 아내와 저는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 같은 선고인가 싶었죠. 화선이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거 당신 정말 몰랐어? 내가 알면 안다고 하지. 당신에게 숨겼겠어요? 나라고 엄마는 비밀이 없다는데 당신은 화선이가 1년 넘게 연애하는 것도 몰랐나? 당신, 지금 나 타박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러지? 당황스럽고 놀란 건 당신뿐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비사위가 인사 온다는 주말까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딸아이에게 예비사위에 관해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물으려다 아내의 만류에 겨우 참았죠. 대망의 주말이 다가왔고 아내는 아침부터 음식장만에 열을 올리더군요. 엄마, 오늘 무슨 잔치예요? 잡채, 갈비찜에 너무 거하게 준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신랑감이 우리 집에 처음 인사 오는 날인데 어떻게 대충 준비하니? 이럴 거면 차라리 밖에서 보자고 그럴걸. 주말엔 엄마가 좀 쉬셔야 하는데. 그런 말이 어딨니? 사위사랑은 장모라는 말이 괜히 있겠어? 네가 남자친구라고 집에 데리고 오는 것 자체가 처음이잖아. 아내는 들떠서 음식을 잔뜩 차렸고 저 역시 아침부터 집안 청소를 한다고 분주했죠. 점심나절이 되어서 사윗감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화선이 남자친구 박승민이라고 합니다. 어서 들어와요. 집이 누추하지만 좀 이해해주고요. 아닙니다. 집이 엄청 깨끗하고 아늑해요. 저는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라서 사람의 첫인상은 목소리로 느끼는 편입니다. 예비사위는 중저음에 따뜻해 보이는 음성을 가지고 있었죠. 뭔가 믿음직하고 남자답고 성실함이 느껴지는 목소리여서 처음부터 신뢰가 갔더랍니다. 어서 들어와요. 시장할 텐데 식사부터 할래요? 안 그래도 집에 들어오자마자 너무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해서 배가 고팠답니다. 예비사위는 아내가 차린 식사를 아주 맛있고 달게 비웠습니다. 어머님께서 음식 솜씨 좋다는 말씀은 익히 들었는데 실제로 먹어보니까 정말 손맛이 장난 아니세요. 승민 씨, 잘 보이려고 립서비스가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립서비스라니. 내가 거짓말 같은 거 못하는 성미인 거 알면서 그래요? 국이랑 밥이랑 좀 더 들어요. 예, 어머님. 한 그릇씩만 저 더 먹겠습니다. 성격도 사근사근하고 밥 먹는 것도 복스러운 예비사위였어요. 우리 화선이는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아버님, 말씀 편하게 놓으세요. 그래요, 아빠. 승민 씨에게 말 편하게 하세요. 그런가? 그럼 그렇게 하지 뭐. 제가 복지관에 봉사활동을 나갔거든요.
봉사활동 다니기 시작한 건 한 2년 됐는데 제가 화선 씨를 처음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서 반년 넘게 쫓아다녔답니다. 우리 화선이를? 예, 아버님. 아시겠지만 화선 씨가 너무 예쁘잖아요. 또 복지관에서 일하는 거를 봤는데 사람 됨됨이도 너무 괜찮고 이런 여자를 놓치면 제가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무지하게 쫓아다녔어요. 우리 화선이가 처음에는 자네를 마음에 안 들어했나? 제가 너무 좋아해서 쫓아다니니까 처음엔 좀 부담스러워했죠. 일하는 직장에 자꾸 오는 사람이랑 연애하고 그러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복지관에는 봉사를 다닌 거면 하는 일은 뭔가? 아버지 사업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영수업 중이고요. 경영수업?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 그래? 땡땡 여객이라고 운수회사를 운영하세요. 아, 뭐 그래? 부모님께서도 자네가 화선이와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걸 아시나? 예, 그럼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가 빨리 결혼하기를 바라던 분들이라 화선이를 무척 반기고 마음에 들어하세요. 우리 화선이를 그쪽 부모님도 봤어요? 아내가 수화로 말을 했고 딸이 그 질문을 전달하더군요. 실은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 차원에서 화선 씨가 일하는 복지관에 기부도 많이 했고 봉사활동도 오래 해왔어요. 아버지는 봉사활동하신 지 오래되셔서 저보다 화선 씨를 먼저 하셨고요. 이 사람이나 이 사람 아버님이나 운수회사 오너라는 것도 숨기고 봉사로 오셔서 저는 그냥 복지관 근처에 사시는 동네 주민인 줄 알았었어요, 아빠. 그랬구나. 아버님, 어머님, 화선이가 빨리 시집간다 해서 서운하실 건 알지만 저희 결혼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요즘 세상에 부모 허락 같은 게 뭐가 중요한가? 두 사람 마음과 결단이 가장 중요하지. 그래도 화선이가 여느 집보다 더 귀한 딸이라는 걸 제가 알기에 결혼 허락받는 심정이 남다릅니다. 화선이가 결혼을 해도 절대로 부모님과 멀어지거나 왕래가 뜸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아버님. 그런 말이 어딨어. 결혼하면 부부 중심으로 사는 게 당연한데 그런 소리는 말게나. 아닙니다, 아버님. 제가 청혼했을 때 화선 씨 조건도 그거였어요. 결혼해도 부모님 자주 보게 해달라고요. 전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또 저도 아들처럼 살가운 사위가 되겠습니다, 아버님.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게 말을 너무나 예쁘게 하는 예비사위였죠. 저나 아내나 믿음직한 그 예비사위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흔쾌히 결혼을 허락한다고 했고 예비사위는 감사하다면서 큰 절까지 올리더군요. 예비사위가 집으로 돌아간 뒤 아내가 딸을 붙들고 이것저것 캐물었습니다. 화선아, 듣자하니 네 신랑 될 사람 집안이 재력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널 며느리로 받아들이신다니? 엄마, 그분들이 나름 재벌 소리 듣는 분들인 건 사실인데 돈이나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네가 그걸 어찌 알아? 사람들은 자식 시집장가 보낼 때 다 조건을 엄청 재고 따지는데. 그래, 네 신랑 될 사람이야 네가 좋아. 아무것도 재고 따지지 않아도 부모님 속은 또 다를 거다. 뭐 객관적인 조건이나 스펙은 그 사람이 훨씬 좋은 게 사실이죠. 그이는 학벌도 좋고 집안이 부자라 금수저 소리 듣는 남자니까요. 그러니까 말이다. 너무 처지는 결혼도 하는 게 아니라는데 엄마 아빠는 그게 걱정이라는 거야. 그래, 높아심을지는 몰라도 혹시라도 그 집에서 너를. 엄마, 제가 느끼기론 그댁 부모님들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일단 상견례하는 날 엄마 아빠가 한번 보세요. 제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요. 아마 엄마 아빠가 보시면 그런 걱정 안 드실 거예요. 딸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활짝 웃으며 호언장담을 하더군요. 앞을 못 보는 나와 말을 못하는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재벌집 아들과 결혼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곤 저나 아내나 예상하지 못하던 일이었습니다. 화선이 신랑 될 사람네 집안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솔직히 좀 부담이 되네요, 여보.
그러게 말이야. 내가 가진 게 많았더라면 딸내미 시집 보낼 때 이런 마음 들 일은 없었을 건데. 미안해. 당신한테 그런 소리 듣자고 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 화선이가 시집살이 하면서 살까봐 그러죠. 평생 마음고생하면서 살 바엔 돈 많은 시댁도 별론데 걱정이구만. 일단 화선이 말로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니 일단 사돈 뗄 사람들 얼굴이나 보고 판단해요. 그러자고. 나나 당신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조건 알고도 일단 상견례까지 하자는 거 보면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뭐 일단 만나보면 알겠죠 뭐. 아내와 저는 솔직히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상견례장에 갔습니다. 저나 아내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닌지라 일종의 자격지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죠. 나란히 장애가 있는 부모를 둔 며느리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반길 수 있는 시댁이 흔하지 않다는 건 자명했으니까요. 상견례 전날 밤 저와 아내는 나란히 잠을 설쳤습니다. 당신 아직도 안 자? 당신도 안 자네요, 뭘.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 다 잘 될 거야, 여보. 그래요. 당신도 일단 빨리 자요. 그러면서도 한참을 뒤척이는 아내의 인기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상견례 날 저와 아내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상태로 상견례 장소에 도착했죠. 사돈내외가 약속 장소에 들어오는데 안사돈은 휠체어에 탄 채로 들어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뇌졸중 후유증으로 몸이 좀 불편하십니다. 이런 몰골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사람이 아플 수도 있는 거지. 그런 말씀 마세요. 서로 인사와 덕담이 오갔고 식사를 마친 후 차를 마시는데 바깥 사돈이 문득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왜 따님을 며느리로 받아들인 줄 아시나요? 글쎄요. 제가 그런 이유를 여쭤봐도 될런지요. 외장인 사돈에게 딸을 며느리감으로 받아들인 이유를 듣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저 뭐 아들이 좋아하니 별 수 있나요? 뭐 그런 식의 대답을 기대했었는데 구구절절한 사돈댁의 집안 사정이 풀어져 나왔거든요. 보시다시피 저희 집사람이 몸이 많이 불편합니다. 실은 오늘 상견례 자리도 나오지 말까 고민하다가 막내 아들 상견례 자리인데 하며 고민 끝에 나온 거지요. 어려운 걸음이지만 잘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집이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고 재력으로는 남부럽지 않은 집안입니다. 여보, 그런 소리는 또 왜 하세요? 사족 같은 애요.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름 재벌 소리 듣는 집안이니 화선이를 며느리로 들으면 평생 고생시킬 일은 없다고 안심시켜드리려고 그러지. 부족한 저희 딸아이를 반대 없이 며느리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내외가 한 가지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라 솔직히 딸아이 혼사 문제를 앞두고 노심초사했더랍니다. 그런 걱정하신 거 같은 부모로서 다 이해합니다. 화선이가 효녀심청이 같은 딸이었다는 거 저희 내외도 다 알고 있고요. 사실 저희 내외는 화선이의 그런 면에 예전부터 감동을 많이 했더랍니다. 저나 이 사람이나 옛날부터 봉사활동을 많이 다녔어요. 이 사람이 몸이 불편해지고서는 예전처럼 못 다녔지만요. 화선이가 일하는 복지관은 저희 내외가 10년 전부터 꾸준히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던 곳이에요. 화선이가 참하고 성정이 아주 바른 복지사라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두 분 다 장애인인데 어려서부터 누군가 임 역할을 하며 살뜰히 챙기는 딸이기도 하다는 걸 알고 솔직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부끄럽지만 저희는 사돈네 분들처럼 자식 농사를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오늘 같은 자리에서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승민이 누나와 형은 호적에서 파버리려고 하다가 상속 대상자에서만 제외한 상황입니다. 아니지,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상견례 자리에 승민이 형이랑 누나가 안 나온 거 보면 대충 짐작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형제간에 무슨 다툼이라도 있었나요? 아내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사돈 내외 얼굴을 살폈지요. 그런 게 아니라 저희 형 내외랑 누나가 엄마가 편찮으시고 너무 무심하고 나몰라라 했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재벌 사모로 살면서도 자식들 챙기는 일에 남의 손을 거의 안 쓰고 헌신적으로 애들을 키운 사람이랍니다. 여보, 우리 집 허물은 여기서 그만 까발려요. 우리 내외가 어떻게 해서 화선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게 됐는지 그 연유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승민이와 화선이가 결혼하면 양가가 가족이 되는 건데 어차피 아실 거 말씀드리는 게 낫지.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고집 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요. 내친 김에 다 말씀하세요. 평생 쟤들 키운다고 헌신한 엄마가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됐는데 어느 자식 하나 간호한다고 나서는 아들 며느리 딸이 없는 겁니다. 여보, 말은 제대로 하셔야죠. 승민이는 저 때문에 유학도 포기했는데. 네, 저희 막내 아들, 그러니까 화선이와 결혼하는 승민이만 빼고 큰아들 내외 큰딸 모두 제 엄마가 병석에 누워 자리 보존하는데도 얼굴 한번 제대로 비치지 않는 거예요. 뭐 요즘 자식들은 워낙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요. 제가 나름 위로를 한답시고 말을 보태자 노발대발하는 바깥사돈이었습니다. 바쁘긴 한 녀석들이 그러면 덜 서운했겠죠. 부끄럽습니다만 저희 큰아들 내외나 큰딸이나 아버지 재산 믿고 크게 하는 일 없이 댕자댕자 노는 아이들이에요. 여보,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안사돈이 안절부절 못하는데 바깥사돈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성정이 예민하고 까칠해서 간병이 쓰는 걸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네 엄마 재활 치료하고 회복할 동안만 병간호 좀 하라고 했는데 큰아들 며느리 딸할 거 없이 두 손 두 발 들고 도망을 가더란 말입니다. 여보, 승민이가 유학도 포기하고 제 곁을 지켰잖아요. 지금은 나도 간병인에 적응됐고요. 지금 간병인도 뭐 당신이 어쩔 수 없이 참는 거지 마음 편한 건 아니잖소. 승민이는 아들이라 대신 간병에 한계가 있고. 그런 일이 있으셨다니 속이 많이 상하셨겠네요. 상하다 뿐인가요? 자식 농사 실패했다는 좌절감에 제가 한동안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 성정이 불같아서 큰아들과 큰딸을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는 걸 막내의 승민이가 하도 말려서 겨우 제재했답니다. 와이프가 크게 아프면서 자식들에게 실망하고 나니 제가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들을 때도 예전과는 보는 조건이 달라졌지요. 화선이는 복지관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장애인 어르신들 대하는 게 다른 복지사들과도 다르게 너무 깍듯하고 따뜻해서 저와 남편이 눈여겨봤었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부모님 네 분이 모두 장애가 있는데도 꿋꿋하고 해맑게 두 분의 입과 눈이 되어준 딸로 살가운 효녀 노릇을 하는 아가씨라는 말을 듣고 솔직히 저희 내외가 감동할 듯합니다. 그렇다고 뭐 부모님께서 마음에 든 여자라 제가 화선 씨를 좋아하게 된 건 아닙니다. 전 여객회사 오너 아들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그냥 대학생 봉사자로 복지관 봉사를 시작했는데 첫눈에 화선 씨에게 반했고요.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가 화선이라는 걸 알고 저희 내 모두 반겼답니다. 저런 효녀 DNA를 가진 아가씨가 흔치 않은데 요새 세상에 찾기 힘든 효녀 심청이 며느리를 맡게 되면 가문의 경사 아니겠냐고요. 저희 화선이를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딸아이가 평생을 저희 내외의 눈과 입이 되어준 건 사실이에요. 그런 말을 수화로 하는 아내의 메시지를 딸아이가 그대로 전했죠. 그렇다고 시집 보낸 딸에게
저희 내외가 의지할 만큼 부족한 사람들은 아니니 그런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을 전해들은 안사돈이 안사돈, 그런 말씀 마세요. 부모님과 멀어진다 생각하면 화선이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결혼해서 신혼집도 두 분 집과 근거리에 마련하게 하고 언제든 내외분 보러 가게 할 테니 걱정 마세요. 그럼요. 요녀 심청이 며느리 데려오면서 부려놓으면 안 될 만큼 저희 경우 없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화선이를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부부도 많이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덕담으로 상견례는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딸아이와 예비사위의 결혼식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빠, 시부모님께서 저희 신혼집을 엄청 큰 단독주택으로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 그거에 맞춰서 혼수도 잘 준비해야 할 텐데 좀 걱정이구나. 그런 거 걱정하신다고 혼수까지 다 시댁에서 마련해 주신대요. 시집 잘 간다고 신데렐라 딸 없는 결혼이라는 질시까지 받으며 딸은 시집을 갔습니다. 딸은 결혼과 동시에 복직한 일을 잠시 간뒀습니다. 이유는 시어머니 간호와 재활치료를 위해서였죠. 아빠, 어머님은 됐다고 하시는데 간병인 쓰면서 투병하시는 게 성정이 안 맞으시는 것 같아요. 한동안 제가 곁에서 케어해드리려고요. 그래, 잘 생각했다. 뇌졸중 후유증은 재활치료가 중요한데 네가 그 분야 자격증도 있으니 잘 돌봐드리라. 딸아이의 헌신적인 간호와 케어로 안사돈은 딸이 시집가고 1년도 채 안 되어서 휠체어 신세를 벗어던지고 멀쩡하게 걸어다닐 정도로 호전되었습니다. 사돈어른, 화선이 덕분에 저희 아내가 반신불수를 고치고 멀쩡하게 걸어다니게 되었네요. 축하드립니다. 건강이 최고인데 무사히 걸어다니시게 되셨다니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시죠. 그보다도 예전부터 제가 생각하고 약속도 드렸던 건데 지금 사는 집을 처분하시고 화선이네 신혼집 근처로 거처를 옮기시는 게 어떠세요? 화선이 내외를 자신들만 독차지하는 게 미안하다면서 저희 내외에게 딸아이 바로 옆집에 대저택을 선물해준 바깥사돈이었습니다. 화선아, 너희 시부모님이 집을 선물하신다는데 이걸 우리가 받아도 되는 건가 모르겠다. 그래, 선물이라기엔 너무 부담스럽고 거해서 이건 아니지 싶다. 엄마, 아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꼭 받아주셨으면 하더라고요. 집이 한두 푼도 아닌데 선물이라기엔. 제가 두 분 곁에서 케어해드리고 자꾸 찾아뵙고 싶어 하는 거 아셔서 그러는 거니까 그냥 받으세요. 또 재력 가셔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돈 개념이 아닌 분들이기도 하세요. 그렇다고 집을 넙죽받아? 저 때문에 어머님 걸어다니게 되셨다고 시댁은 잔치 분위기예요. 어차피 저한테 증여해 주실 요량이었대요. 엄마 아빠 드리는 주택이. 그러니까 그냥 받으세요, 엄마 아빠. 박서방 누나랑 형이 반대는 안 한다니? 엄마, 시아주버님이랑 신우는 아버님 눈밖에 완전히 났어요. 법적으로 아버님 재산 90%를 모두 다 남편한테 증여한다고 절차까지 밟았고 하나씩 상속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참, 너희 시아버지도 칼 같은 성미구나. 그러게요. 암튼 전 엄마 아빠랑 바로 옆집에 살게 되어서 너무 좋아요. 날 덕분에 엄마 아빠가 너무 호강을 하게 됐구나. 제가 시댁에 워낙 잘해서 친정부모님도 가까이서 챙기라고 해주시는 배려니까 뭐 다 잘 된 거죠. 시댁에 제가 더 잘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그래 화선아, 네 선한 마음이 복을 이렇게도 불러오는구나. 그러게요. 화선이가 우리 집 복덩이에요, 여러모로. 의리의리한 대저택에 아내와 살게 되면서 원래 살던 집은 처분하고 저와 아내의 노후자금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진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시집간 딸을 지척에 두고 살게 된 것 자체가 너무 행운이었죠.
사위 역시 아들처럼 구는 살가운 스타일이었습니다. 아버님, 이번 주말부터는 저랑 같이 목욕탕 다니실래요? 자네도 목욕탕 가는 거 좋아하나? 네, 그럼요. 화선 씨가 주말마다 장모님이랑 목욕탕 가던데 저도 그게 은근히 부럽고 질투나더라고요. 아유, 질투가 나면 자네도 해야지. 안 그래? 은근슬쩍 농담처럼 저에게 목욕탕을 같이 가자고 하는 사위였습니다. 사실 제가 사우나도 좋아하고 공중 목욕탕을 좋아하는데 시각장애가 있어서 가끔 봉사해주는 도우미가 있을 때만 목욕탕을 가곤 했죠. 이런 저의 성향을 알고 배려심 있게 먼저 그런 권유를 해준 사위가 무척 고마웠습니다. 아버님, 등 어디 더 밀어드릴까요? 아, 이제 그만 밀어. 자네 힘들겠네. 아니에요. 가운데랑 아래쪽만 조금 더 밀어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그만하고 이번엔 내가 밀어줄게. 아버님께서요? 아,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 아, 뒤돌아봐. 내가 등 하나는 아주 시원하게 잘 미니까. 그럼 죄송해도 잠깐만 뒤돌겠습니다. 멋져가 하면서 뒤를 도는 사위의 등을 정성껏 밀어주었습니다. 아들 같은 사위가 되겠다고 처음 인사를 왔을 때 약속했던 사위인데 그야말로 그 약속을 너무나 잘 지키는 사위였죠.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시원한 해장국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님께 해장국 먹고 들어가자 말씀드렸더니 한사코 거절하신 이유가 있었네요. 우리 엄마표 선지해장국이 기가 막혀요. 얼른 앉아요. 식기 전에 들게. 사우나 해장국 2코스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세트인데 이걸 결혼하고 나서 완벽하게 주말마다 누리게 됐네요. 당신 주말마다 아빠랑 목욕탕 가려고요? 화선 씨도 장모님이랑 매주 그러면서 나는 안 된다는 거야? 박서방, 말만 해도 고맙네. 가끔만 같이 동행해줘도 난 감지덕지니 그런 말은 마라. 감지덕지라니 아버님. 저야말로 목욕탕 아버님이랑 같이 가서 너무 재밌었는데. 매주 저랑 같이 가주세요. 네? 아버님. 아빠, 이 사람이 이렇게 애걸복걸하는데 좀 들어주세요. 넉살 좋게 그런 말을 하는 사위였습니다. 그래, 뭐 박서방이 그리 부탁을 한다면요. 들어줘야지.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선지해장국 국물이 한상이네요. 나와 아내, 딸과 사위, 네 식구가 함께 식사하는데 끝도 없이 웃음꽃이 피었죠. 주말에 사위와 목욕탕에 다녀온 후 먹는 선지해장국 맛은 그야말로 꿀맛이었습니다. 딸이 결혼할 남자가 생겼다고 처음 선언했을 때 솔직히 덜컥하는 마음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결혼하고 나면 출가회인이 되는 게 현실이니까요. 시대를 거스르는 스타일의 사위와 딸아이 덕분에 저와 아내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노년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딸아이 역시 사돈내외에게 딸처럼 구는 며느리로 예쁨을 듬뿍 받으며 결혼 생활을 하고 있죠.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기에 저희 가족의 생각과 딸아이의 가치관을 강요할 순 없겠지만 효녀심청이 딸 덕분에 이렇게 행복한 가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긴 얘기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